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한 남성의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주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60대 남성이 분신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국제결혼 재혼 문제로 결혼정보회사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SNS에 올린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착취해 제작한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말이죠. 그 대선 주자 이 토론회 때문에 갑자기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악수는 하고 가야 돼. 예? 아, 어제도 뵀잖아요.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엔 눈도 내렸고요. 오늘은 하루 종일 춥습니다. 이 낮에도 이 바람이 세게 불어서 체감 온도 영하권이죠. 이 강추위가 주 후반까지 이어진다는데 가급적 어디 나가지 마시고 따뜻한 이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립니다. 사회부 백민경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네. 지난 주말에 탄신일이었죠? 생일입니다. 예. 오. 아,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8살입니다. 아이고, 늙으셨네요. 아니, 농담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에 무슨 청춘이죠, 뭐 청춘.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청춘입니다. 예. 그 얘기밖에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사랑해요, 사건 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케이크 쿠폰 보냈다는 거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이도성 기자도 보내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백민경 기자도 보내줬습니다. 서운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건 반장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하신 미국 캘리포니아 오춘실님, 시원한 멘트, 강력한 일갈, 은근히 중독돼 하신 강민수님, 문핑크님, SK님, 권정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제가 잠깐 이 실시간 채팅창을 봤더니 북미, 남미, 동남아 하실 것 없이 지금 전 세계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정리해드리는 반장 픽입니다.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지금 뭐 이런 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매달고 달린 트럭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트럭 잘 보십시오. 강아지 2마리가 저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예, 지금 차가 잠깐 정체 상태인데 차선을 바꾸죠? 끌려갑니다. 끌려가다가 뒤집히기도 합니다. 강아지들이. 심지어 트럭 뒤에 저 위에는 다른 개들이 동료 개 끌려간 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립니다. 지금 얘기를 저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 어머머 미쳤어 하면서 주변 분들이 왜 좀 막 계속 클락션을 누르면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백 기자 이거 뭐예요 도대체? 네, 이게 3일 전 광주 한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렇게 강아지 2마리를 매달고 트럭이 달리면서 저런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 강아지들 속도를 못 이겨서 달리다가 뒤집히기도 했고 또 저 트럭 안에 다른 개들도 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게 만약에 고의라고 한다면 경찰이 이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게 실수인지, 그러니까 그 트럭 짐칸에 있던 다른 개들처럼 이렇게 밖으로 내려 떨어져 나와서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기 친구들을 내려다보는 이 다른 강아지들 또 차선을 바꾸니까 또 계속 어떻게든 살려고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거 너무 그렇죠. 동물보호법
상의 학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동물보호법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동물보호법상의 학대 행위가 지금 현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실형도 가능한데요.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안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형 사안이 딱 10건입니다. 300건 이상은 기소가 됐고요. 대부분 구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법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합당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이게 뭐 법적인 걸 떠나서 그 주변에 이제 차량들이 막 클락션 누르고 막 이러는데 저걸 왜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죠. 운전하다 보면 느낌이 오고 소리 들리고 하기 때문에 예. 실수라고 보기엔 저는 좀 어렵다. 고의라고 볼 가능성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은 또 다르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사람보다 차가 먼저. 자, 이것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골목길에서 달려오던 흰색 차량 방지턱 넘어서 쭉 가다가 아이고 행인을 쳤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인데 어르신 충격으로 완전히 주저앉으셨죠. 지금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차주가 밖으로 문 열고 나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나와서 어머 내 차. 차부터 봅니다. 지금. 예? 아니요. 사람이 지금 옆에 누워 있는데 다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맨 먼저 차부터 와요. 예? 승현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진짜. 아무리 차가 중요해도 사람보다는 덜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존재할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운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걸 뭐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하는 잘못은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어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물건을 친 줄 알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는데 물건을 친 줄 알았대요? 예, 아니잖아요. 운전석 쪽에서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내리는 순간 할머니 지금 보잖아요. 눈으로 지금 본단 말이에요. 보고 난 다음에 앞쪽으로. 물건 아니잖아요. 내리면서 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저 사람이 중심인 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는 신호등 사거리 반대편에 있으면 차들이 이렇게 앞으로 쭉쭉쭉쭉 빠져나가서 저는 앞에 있는 신호등을 없애고 그 횡단보도 뒤쪽에 신호등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번에 올해 2022년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회전할 때 그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우선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건데 지금의 행동은 그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지금 보면서도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열이 보통 저러면은 아이고 어르신 괜찮아 이게 그렇죠. 인지상정 아니에요? 이게 뭐 법적으로 얘기할 필요까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법을 따질 게 아니고 뭐 가실 비율 이걸 따질 게 아니고 당연히 지금 사람이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당연히 나와가지고 괜찮으냐. 저는 과실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9대1 정도라고 하긴 합니다. 저 어르신도 과실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10%. 왜냐하면 저기 아마 도로 한 중간에서 사고가 나서 아마 10% 정도 과실이 있는 걸로 됐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떠나가지고 예. 저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안부라든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물어본 다음에 자기 차를 보든지 해야 되는데 먼저 저렇게 했던 게 좀 야박하고 야속하고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고속도로서 운전대 잡은 아기입니다. 자, 이거는 사진으로 함께 하시죠. 자, 아기가 저희가 이 모자이크 처리를 좀 세게 했는데요. 보시면 아기가 무언가를 잡고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핸들을 이렇게 잡고 양손으로 잡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뒤에 아기 아빠가 한 손으로 아기를 딱 붙잡고 주차장 아닙니다.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옆에서 촬영한 사람은 아기 엄마입니다. 뭐 어련히 알아서 이 두 분이 조심했겠지만 이 아기가 이렇게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신기합니까, 승희원님 이거? 불법이죠. 불법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제가 아이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신동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모든 걸 다 할 줄 알고 저희 아이는 저보다 저 어린 나이에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부모들은 착각할 수는 있지만 저 상황에서 어떤 돌발 상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우리 아이가 능력 좋고 신동이라고 생각해도 아이의 생명,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저 핸들을 잡게 했다는 것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분명히 카시트에서 아이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게 옛날에는 아이를 우쭈쭈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다면 위험이 있는 행동을 시키는 것도 저는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런 행동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진을 보고 나서 SNS, 인터넷 같은 데서 막 좀 서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영상 좀 보여주세요. 유사한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위험해요. 이 장소도 주차장, 일반도로 뭐 다양했고, 아 교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올리는 이유가 자녀가 귀여워서 그리고 이제 자기들 가족의 행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유, 저것도 좀 아니야. 근데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저런 그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철딱서니가 없는 부부다. 왜 그러냐면 예. 저렇게 하다가 1 내지 2초 뒤에 바로 쿵 하는 순간에 아유. 가족의 행복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어떤 그 행복뿐만 아니라 저렇게 해서 만약에 다른 차와 사고가 나면은 다른 집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하게 되면요, 뭘 걱정을 해야 되냐면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아버지 차량 키 살짝 들고 나와가지고 몰고 가는 거 있죠. 예. 그것을 갖다가 장기적으로는 조장하는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제발 저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좀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바로 이어가죠. 아, 우리 브랜드만 입어라. 이거 말이죠. 국내 한 중견 의류 기업 대표이사가 직원들한테 이 회사 계열사 브랜드에게 그 브랜드만 입고 출근하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백 기자 이게 어찌 된 영문이죠? 여기가 여러 의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의류 기업인데요. 최근 이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새해 인사를 권하는 거였는데 내용을 보면요. 새해부터 타사 브랜드 옷을 입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봤는데 이 타 브랜드 옷을 입고 출근하는 거는 마치 남의 식구들을 데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간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우리 옷을 입어달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이즈로 특수 제작을 해줄 수도 있으니 좀 입어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커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회사 카페가 있는데 다른 브랜드 커피를 마시면서 출근하는 것 좀 이유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혹시 우리가 또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제품을 스스로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졌었는데요. 이제 나중에 와전이 되면서 좀 논란이 되니까 여기 이 기업 쪽에서는 애사심을 호소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의견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JTBC에서는 뭐 직원들한테 JTBC 계열 채널만 보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JTBC 드라마 혹은 뭐 방송만 봅니다. 저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말은 제가 안 믿겨요. 믿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래 살지 마세요. 보세요 그냥 딴 거. 재밌는 지금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는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물론 모범 사업을 택시도 봤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게 조금 이제 그 과유불급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에 있는 그 차량 할인 혜택을 해주니까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들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뭐 커피라든가 또는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금 융통성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뭐 다른 쪽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도면은 모를까.
그러지 않고 이메일을 보내서 옷 착용을 좀 약간 강요하는 듯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022년에는 조금 이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사내에서도 나온 얘기가 표현이 과하다. 또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직원으로서 좀 부끄럽다.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반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죠. 하늘 뒤덮은 까마귀 떼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전깃줄을 지금 까맣게 뒤덮고 있는 저 그림자의 정체 바로 까마귀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인데 정말 많습니다. 이 까마귀 떼가 전선에 앉아 있고 저렇게 지금 하늘 막 무리지어서 날아다니고 겨울만 되면 경기 남부 지역 일대에 저렇게 출몰을 한다고 하는데 자, 백 기자. 이거 말이죠. 약간 좀 불길한 징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까마귀 떼. 일단 다른 나라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영상이랑 사진에 나오고 있는 곳은 오산이고요. 주로 오산. 이렇게 겨울철에 경기도 남부 쪽, 그러니까 오산이랑 화성, 수원 이쪽에 많이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철새 떼까마귀로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10월부터 3월까지는 그 시베리아의 추위를 피해서 우리나라 중부와 남부 지역으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 왜 오산이랑 수원 쪽에 몰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근데 문제가 좀 있는 게 저렇게 까마귀 떼가 전깃줄 위에 앉으면 정전 문제도 생기고 또 울음소리 문제가 생기고 저 아래를 지나다닐 때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저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네. 까마귀 울음소리 좀 내실 수 있지 않나요? 오. 이런 소리를 내는데요. 왜냐하면 예. 제가 경기 남부 지역 좀 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자주 보지는 않지만 뭐 저희 동네나 이런 데서 봤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 까마귀 사진을 한 장 찍어 오면 5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데이터, 빅데이터로 이 카메라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고 보내면 까마귀의 행적이라든지 이동 경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어디에 좀 많이 몰려 있는지. 예. 왜냐하면 그 밑에 배설 청소라든지 해야 됩니다. 수원시에서는 지금 전담반 파견해서 배설물 청소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지금 까마귀 떼가 꽤 많다 그래요. 아예 그냥 거기는 보금자리를 설치했다고 하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쨌든 간에 까마귀가 오는 걸 뭐 총 쏴서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온다면 배설물 같은 거 잘 처리하고 잘 있다가 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장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늘 사건 이어갑니다.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스키 강사로 일하는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한 남성의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풀어주라고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 첫 번째 사건부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은 유독 충격적인데 지난 크리스마스에 벌어진 사건이죠. 맞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서 강원도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초등학생이 동네 오빠가 불러서 나간 자리에 나갔는데 거기서 20대 스키 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주변 지인들 핸드폰을 보다가 이 학생이 똑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건데요. 만나자마자 차에 태워서 무인 모텔로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와, 이 진짜 박 변호사님 이거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처음 얘기 듣고. 가능한가 싶어요. 초등학생이면 정말 어린 아이 같은 건데 일단은 이게 일어난 게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남학생들인데 이제 스키 강사죠.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진에 이제 초등학생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달라 하니까 이 중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안 돼요. 이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괜찮아요 하니까 상관없다라면서 이 아이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승현님, 네. 같은 스키장에서 알바를 하는 동네 중고등학생한테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그럼 결국 애초부터 미성년자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좀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중학생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초등학생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라도 상관없다. 아니,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한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답답한 거는 이 초등학생 만나자마자 동네 오빠의 전화로 왔대요. 오빠 전화로 왔고 그 차에 타니까 동네 오빠 2명이 있었고 그 동네 오빠 2명은 먼저 내리고 이 남성이 이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초등학생이 그 올라갈 때까지 느꼈었던 그 공포와 그 불안감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했을지 저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성이 이 초등학생한테 조건 만남을 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 아이는 싫다고 하죠. 집에 보내달라고 하고. 그랬더니 반항하면 때린다.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라고 이 피해 학생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이어졌고 새벽 1시가 넘어서 모텔을 나온 뒤에 차 안에서도 그 범행이 이어졌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줬다는 게 이 피해 여학생의 진술인데 교수님, 이거 진짜 너무 참혹해요, 내용 자체가.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의 연령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초등학생, 즉 직접적으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이외에도 주로 누구랑 상대하냐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을 상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또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어떤 그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범죄 심리에서 얘기하는 소아기호증 환자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것을 갖다 띠고 있습니다. 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인간의 그 이상한 그 욕구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이 소아기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죠. 너는 뭐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도 없느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던 아까 우리 성 의원님 얘기하셨던 뭐 화가 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고 어떻게 하면은 돈과 자기 어떤 나이와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 그 성폭행과 연관돼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나섰고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 긴급한 검찰입니다. 자, 승 의원님. 예. 긴급 체포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풀려났어요. 긴급 체포 요건이 3가지예요. 저희들 뭐 보통 공부할 때 중필긴 이렇게 외웠는데 범죄가 중대하고 긴급하고 필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그만큼 영장을 긴급하게 청구할 만 긴급 체포를 할 만큼의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혐의도 불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없었다라는 점과 남성이 직접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 혐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전 구속영장이라 그랬죠. 긴급체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리고 그 피해자의 보호를 철저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 초등학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등학생이 느꼈을 그 공포를 생각한다면 지금 아청법도 바뀌어 있거든요. 13세에서 16세까지가 사실상 미성년자 의제강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궁박한 어떤 상황을 이용해서 그 아이의 어떤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아청법이 바뀌었는데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아동에 대한 피해자의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냐면 네. 이 피해 여학생을 돌려보내기 직전에 모텔 안에서 이 아이에게 녹음을 시켰답니다. 네. 너는 이름이 뭐고 생년월일은 뭐고 내가 이 성매매 뭐
뭘 수락합니다. 이걸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걸 녹음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주도 면밀한 것 같아요. 무인 모텔에서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초등학생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지 않겠죠. 거기에다가 혹시나 문제될까 봐 두 가지 트릭을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 이 피해 학생한테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라 하면서 녹음기를 켭니다. 켜가지고 내 이름은 누구누구고 생년월일은 누구누구고 조건 만남을 30만 원에 수락합니다. 라고 녹음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하나 트릭을 더 걸어요. 뭘 거냐 하면 자발적 성명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를 본인이 써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하고 나가자마자 이거 선송 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자기가 다 해놓고 사실은 이것을 자기가 범죄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한 가지가 아니면 두 가지 정도의 것을 걸었는데 피해 학생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조건 만남 자체의 내용을 몰라요. 우리 조건 만남 모르겠죠. 사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게 모르거든요. 예. 근데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 생각은 모텔 같은 데 가서 음식 시켜 먹고 그런 걸라고 오해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부모님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교수님 이게 정말 지금 소개해드렸다시피 들으셨겠지만 정말 주도 면밀한 알리바이를 다 짜놓고 지금 퇴실을 한 거잖아요. 이게 과연 한두 번 해본 사람의 솜씨일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뭐 지금 수면에 드러난 것이 이번에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이후에 조치하는 것들이 상당히 주도 면밀하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제 체포를 하지 않고 일단 보낸 것은 경찰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저는 좀 이렇게 뭔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경찰에 자기가 직접 출두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여건,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마 이 남성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를 준 것이 아닌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뿌려놓은 그 미끼를 물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과연 이게 처음일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도 일단은 뭐 단정은 않겠습니다. 단정은 않겠는데 이 남성 뭐라고 그럼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음도 해놓고 또 문자도 보내놨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서로 동의한 성매매였다. 그리고 나는 초등학생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승재원 의원이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16세입니다. 16세면 뭐 고등학생도 16세가 될 수가 있고요. 합의 여부 다 떠나서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이 되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처벌받는데 경찰에서 아니면 또 검찰에서 수사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금 적극적 조치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정말이지 저희가 이제 이런 미성년 성범죄 관련한 내용 전해드릴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공간 무대가 되는 곳이 무인 모텔입니다. 예, 정말 많은 선량한 업주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무인 모텔에 대한 이 관리 감독은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교제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짚어봅니다. 자, 중년 커플 사이에 이 어떤 폭행 사건인데 폭행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이 여성이 사망을 했어요. 네, 2년 전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둘의 다툼의 시작이 된 게 50대 남성이 사귀던 40대 여성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기가 아는 지인을 만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성을 3번에 걸쳐서 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폭행을 당한 지 8일 후에 이 여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인은 경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폭행을 당하고 8일 뒤에 사망을 했다는 건데, 자, 재판에 넘겨졌죠. 네. 자, 1심, 2심 재판부 같은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자, 폭행 이후 8일 경과 후에 사망을 했다. 이게 이제 폭행치사냐, 폭행치상이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폭행치상으로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왜냐하면 장기간에 다량을 음주를 하면 급성 경막하 출혈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 전날에 음주해서 만취 상태다. 그래서 폭행하고 죽음 사이에는 연관성, 직접적 연관성, 인과관계는 조금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다친 거는 맞기 때문에 폭행치상을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1, 2심 공이요. 예. 사람이 죽었지만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징역 10개월.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가 아니라 상이다. 자, 뭐 승현님 딱 저렇게 폭행치상 혐의만 유죄가 인정이 됐네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폭행이 빵 있고 사람이 사망하면 이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 잘 주셨다시피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폭행은 존재해서 이 사람이 경막하 출혈이 생겼다. 머릿속에 어떤 그 피의 어떤 응고 형태는 생겼지만 그것이 곧 사람을 사망하게 만드는 게 그 폭행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이 굉장히 공분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택시의 그 운전자가 내리시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손님이 동전을 던져서 그 택시 근로자께서 노동자께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도 과연 폭행 행위에 의해서 그 택시 운전자 분께서 사망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런 논의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데 그때도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했듯이 사실상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증거들이 결국 법정에 변호인 측에서 제출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러한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입증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반증, 즉 그것이 사망에 이르겠다는 것을 추정하는 걸 깨트리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심은 폭행이 있고 약 7일 동안 피해자에게 경막 하출혈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점을 들어서 폭행이 아니라 술 때문일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자, 그런데요, 이와 반대되는 전문가의 소견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맞고 나서 급성출혈이 있었다면 결국에 맞지 않았다면은 그 급성출혈이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드시는 분들 뇌 자체가 다른 분의 젊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서 위축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많다는 거죠, 머리 안에서. 출혈이 생겨도 좀 눌려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느 인기점을 넘는 순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자, 이겁니다. 이 전문가분은 CT, MRI를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할 수는 없다는 전제는 하셨어요. 하지만 사망한 여성이 평소 술을 많이 마셔서 이 뇌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폭행으로 인해서 뇌출혈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건데, 자, 일단 검사는 그럼 난 항소심 가서 난 다시 한번 판단을 네. 받아보겠다 했어요.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폭행치사가 되려면 폭행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망을 해야 되는데 연관성,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사망을 이 가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1심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지금 전문의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이렇게 경막하 출혈로 죽을 수 있다. 요거는 맞는데 요런 사실을 이 남성이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설사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게 2심 재판부 결론입니다. 인과성도 없어 보이는데 설사 인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남성이 8일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의사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을 모를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라는 게 2심 재판부 결론이고요. 결국은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치상죄만 인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피해자의 입장 또는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사실 이 법적으로 따져서 뭔가 어떤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그 법 조문에 그 어떤 의한 그런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은 없는 그런 그 판단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폭행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이 폭행치사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치상은 그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 폭행치상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결론은 폭행치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폭행치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승희님 짧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몇 개월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좀 이러고 계세요. 사망과는 관계없다. 이건 다친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사실 상해죄 정도라고 판단해서 아마 징역 10개월 나왔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법리적 감정과 국민의 눈높이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특히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고 조금 더 그 유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재판에서의 활동이 필요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제주의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60대 남성이 분신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국제결혼 재혼 문제로 결혼정보 회사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내막을 알아봅니다. 자, 지난 16일 있었던 일인데 60대 남성이 어떤 사무실을 찾아가서 분신을 했습니다. 네, 제주도에 있는 결혼정보 업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점심시간쯤에 60대 남성이 여기에 와서 대표랑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여기서 국제결혼도 한번 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랑 얘기를 하다가 좀 고성이 오가고 자기가 준비했던 휘발유를 자기 몸에 부은 다음에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입니다. 얼굴과 온 몸에 불이 붙었는데 상대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즉시 대야에 물을 퍼서 불을 끄고 바로 119에 신고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혼하게 해줍니다. 이게 분신의 이유로 재혼을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을 구하고 싶었는데 아마 이 중개업소에서 사람을 매칭이라 그러죠. 매칭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가 쌓여 있는 듯하게 보이는데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국제 결혼을 통한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개업체에게 그걸 묻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이 분신을 한 이 남성, 60대 남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누리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당히 그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게 된다면 어떤 특정한 여성, 그 여성과 결혼을 갖다가 하게 해달라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에 불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니고요. 재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면은 아이고 청춘일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재혼을 갖다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판단을 갖다가 내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많은 우리 또 가족 여러분들이 재혼을 하면 하는 거지 재혼이 불가능하다는 건 도대체 뭐야?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한번 결혼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를 통해서 국제 결혼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매를 해달라고 했는데
관련 법률이 있다고 해요. 이혼 후에 5년간 국제 결혼을 한 번 했으면 다시 할 수 없는 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고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워낙 네, 이런 그렇죠. 이 외국 여성들과의 결혼으로 인한 이런저런 뭐 그렇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된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허위 결혼도 있고요. 예. 그리고 국적 예전에 그 취득을 영화 위한 파이란 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 국적 취득을 위한 그런 어떤 초청이라든지 허위 결혼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출입국 관리법 시행 규칙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다음에 이혼하고 5년간 똑같은 국제 결혼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초청이라고 표현하죠. 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혼인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 출입관리법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게 딱 걸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이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모르겠습니다. 이 또 다른,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에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이 베트남 국제 결혼 한 여성을 그러니까 막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서 그 뒤로 뭐 정말 많은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워낙 쌓이다 보니까 이 관련 법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저런 거죠. 규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연도가 맞는지 뭐 연도 5년을 해야 될지 3년을 해야 될지 뭐 그거는 아직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금 법상으로는 출입관리법에 5년 이내에 또다시 국제 결혼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요건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도 좀 갖춰야 돼요. 아하. 만약에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초청받았던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한국어 구사 수준이 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결혼 이민 비자를 발급해 주는데 왜 결혼 이민 비자는 높냐 하면 이거 갖고 있으면 국적 취득하는 게 상당히 쉬워요. 아. 그러니까 이것을 나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제한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 성폭력 전과자는 이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게 또 금지하도록 또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승현님. 네. 그런데 그런 거 예전에 그런 사진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 도로에 잘 보이는 목 좋은 곳에 플래카드에 뭐 어디 어느 나라 여성 뭐 어떻게 해드리겠다, 뭐 도망간 여성 정말 사람이 사람한테 쓸 수 없는 그런 표현들 막 등장하는 현수막으로 진짜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 많았잖아요. 그러다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진짜 이게 예. 문제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전 뭐 중개업체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예, 하는데 예. 저희들이 사실 이민 여성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좀 조사를 했던 바가 있는데요. 사실 이 결혼까지 이루어지 가는 과정이 평균 5.7일에 그쳤어요. 맞선부터 결혼까지. 예. 세상에. 그리고 사실 맞선 당일날 결혼한 경우도 한 1.2% 정도 아이고, 되는 세상에. 그렇게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자칫 이게 인신매매로 비추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보안 장치를 해놓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아는 시기가 물론 한 번을 만나도 느낌이 중요하고 그 느낌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의 국제 결혼 시간은 짧아도 너무 짧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미경님은 지금도 지방 일부 지역에 가면 그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자, 백 기자, 그럼 일단 지금 몸에 이렇게 좀 화상을 입은 그 남성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불을 바로 끄긴 했는데 몸에 휘발유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온몸과 얼굴에 화상을 좀 입었습니다. 심한 데는 3도 화상까지 입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건 한 아동 성착취범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형이 됐는데 그 이유가 공개되면서 정말 일파만파입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사방 조주빈과 같은 또 한 명의 아동 성착취범이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인 권 씨인데요. 스스로를 조교라고 칭하며 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서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16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6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권 씨. 1심 재판부는 권 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시한 게 맞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2심에서는 권 씨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아동 성착취 영상이더라도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법원의 엇갈린 판단,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백 기자. 일단 이 사안부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박사방의 조주빈, 제2의 제3의 조주빈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얼마 전에 1심에서 처음에 45년형을 받았다가 감형이 돼서 징역 42년을 받았습니다. 거의 한 짓이 똑같은데요. 재작년에 몇 달에 걸쳐서 미성년자의 나체를 찍어서 자기 SNS에 올렸습니다. 자기를 조교라고 부르고 여자아이들에게 원치 않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성착취물을 찍은 건데 몸에 자기 SNS 아이디를 적게 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댓글을 남기면 이 여자아이들을 대여하겠다 이런 이벤트까지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알려진 것만 미성년자 16명이고 성착취물은 60개가 제작됐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남성의 트위터를 지켜보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1심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였습니다. 그렇죠. 미성년자 성착취범이고요. 주된 혐의가 아동 청소년 16명에 대해서 상대 이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했다는 이 혐의가 있고요. 또 청소년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게시한 혐의로 마청법 위반 등이 돼서 징역 8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자, 징역 8년도 뭐 그렇게 많은 거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2심에서요, 결과가 확 뒤집어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얼굴 안 나오면 무죄. 자, 영상 속 네. 그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죄다. 모자이크를 쳤다고 봐야 되겠죠. 일부 영상에 보면 등장한 피해 여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모자이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아동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2심의 의견이고, 또 일부 영상 자체는 뒷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뒷모습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제 정말 법대로 판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빼뿌리 보면 성착취물 자체는 6개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고요. 60개에서. 나머지 54개는 무죄가 됩니다. 무죄가 되고 피해자는 2명에 불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역 8년에서 징역 3년으로 형을 낮추었습니다. 신 의원님 지금 막 그 골똘히 아니 이게 뭐지 막 이러고 계세요 지금. 머릿속에서 막 굉장히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그 고등법원 부장 판사님들의 머릿속을 제가 잠시 좀 들어가 보면 그 말은 맞는 말 같아요. 제가 이렇게 뒷모습에 보면 뒷모습만 보면 이게 나이가 몇 살인지는 사실 모를 수 있잖아요. 사람 뒷모습만 이렇게 보면 이게 아동 청소년이어야지 이 음란물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뒷모습만 나왔을 때 이게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우리는 모른다. 이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냥 뒷모습 보고 이게 아동이고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검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피해자 입장에서 난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영상과 내가 뒤에 보는 이 영상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법정에서 그 피해자가 나오는 건 절대로 허용할 수 없지만 진술 정도는 제가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무죄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이게 왜 무죄가 나왔을까? 규범적으로는 맞습니다. 뒷모습, 얼굴이 가려지면 아동 청소년인 게 모르니까. 그래서 무죄가 날 수 있지만 이게 아동 청소년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검찰에서 기소 단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골똘하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법원에게 그거를 입증하지 못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원은 변호사님 말씀대로 법대로 판단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법적인, 저는 뭐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일반인의 어떤 그냥 상식선에서 제가 교수님한테 좀 질문을 여쭙게요. 아니 피해자들은 자기 얼굴이 안 나와도요 자기 몸인 거 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길거리를 그냥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는요. 이게 모자이크했다. 만약에 제 얼굴을 가려놓고 제 몸을 막 뭐 이런 이상한 영상들이 돌아다닌다고 하면요. 저는 내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지. 제가 그러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뭐 그 몇 년 동안에 미투라든가 여성에 대한 어떤 성범죄 이때 많이 나온 얘기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법관을 하는 분들이 피해자 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아까 얘기했던 뭐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즉 60개 중에서 얼굴이 나오지 않는 54개에 대해서 무죄를 갖다 선고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까 뭐 지금 이런 것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들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져 가지고 뭐 결혼 같은 거는 아예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못 견디고 이제 도중에 이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것과 연관돼서 최초의 8년이라고 하는 그 형에 대해서도 우리 일반인들은 저게 무슨 8년이야라고 했는데 이 54개를 전부 다 무죄를 해가지고 그 54개 그 뭐 영상 같은 거 모자이크라든가 뒷모습 나오는 것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3년이 됐다. 이거는 과연 이 법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게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뭔가 좀 동의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엄청 지금 화나셨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예? 이게 일반적인 법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 앞서 이제 방송으로 저희가 보여드린 이런 사진들 워낙 이게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정말 진하게 저렇게 모자이크를 했는데 자, 그런데 1심 판사가 보기엔 미성년자고 2심 판사가 보기엔 모르겠다. 아니, 판사의 주관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더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영상이잖아요. 저 영상이 이게 이진법 세상에 01010101 이렇게 쭉 올라가서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DNA 샘플이라 그래서 이게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그 안에 있는 해시값 좀 어려운 말인데 안에 있는 이진법 숫자의 DNA를 딱 찾아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동일 인물인지는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포렌직의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좀 입증을 했으면 어떨까? 이게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면 저희들 지금 약간 좀 다른 말인데 뜬금없는 말인데 방역패스도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딱 소송 지휘권 행사해가지고 DNA 샘플 가져와봐. 이거 두 개 같은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볼게. 나의 주관이 아니라 과학적 바탕을 두고 확인하는 게 좀 필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이 판결을 보고 나쁜 놈들은 말이죠. 딱 이 생각했을 겁니다. 진짜 얼굴 가리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죠. 얼굴 가리고 모자이크 하면은 이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 봐 저희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봐가지고 미성년자인지 본인들이 잘 판단을 못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판단 잘 못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 술집 들어가는 미성년자들에게 미성년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합니다. 예. 그냥 봐가지고는 좀 조숙하게 생기면은 또 성년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판사가 이런 어떤 그 고무줄 같은 그 판결을 내리다 보면 이 국민들이 이 어기에 대해서 그 동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일단 이 사람 그리고 또 검찰 모두 2심 판결 부당하다고 상고를 했다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데 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결국은 제3자가 보느냐 피해자 기준으로 보느냐 판사를 기준으로 보느냐 이 부분인데 판사를 기준으로 법은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유무죄가 엇갈리는데 판사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도 판사 기준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인 기준으로 갈지 피해자 기준으로 갈지 이거는 형법의 영원한 숙제거든요. 예.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오늘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호감형 인상에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게다가 시원시원한 성격까지 김 씨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들의 애정 공세가 끊이지 않았고 김 씨의 남편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연인 척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간 남편의 전략이 적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도 하고 지난해 예쁜 아이까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말투와 거침없는 애정 표현은 어느 순간 사라졌고 남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변한 이유, 아이를 낳고 외모가 변해버린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적 충격에 빠진 김 씨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소개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좀 각색해봤습니다. 자, 김하은 아나운서, 이 김 씨의 남편 네. 평소에 그러니까 정말 구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좀 체형도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딱 안면몰수를 했다. 네. 이거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김 씨의 남편은 주변 모든 남성들의 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내에게 굉장히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예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처음엔 민망해하던 김 씨도 매일 듣다 보니까 남편이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어색할 만큼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랬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건데요. 남편은 아내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단지 출산 후 달라진 외모 때문이라는데 김 씨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알겠습니다. 사연 좀 더 살펴보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내용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구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일단 말이죠, 백 기자. 남편이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서 따라다녔으면 계속 사랑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결혼 맹세에도 아플 때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 슬플 팥뿌리. 때나. 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두 사람 사연을 조금 소개하자면요. 이 아내는 필라테스 강사였다고 합니다. 이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 또 얼굴도 너무 예쁘고 성격도 좋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회사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내가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 건물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도 좀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첫눈에 반해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서 얼굴을 익혔고 또 이 우연한 만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바람났다 지금 뭐 이렇게 약간 좀 단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 승 의원님. 네네. 정말 이렇게 필라테스로 정말 아주 되게 좀 많은 남자들의 주목을 받았을 그랬던 분인 것 같은데 왜 이 남자를 선택했던 겁니까? 그냥 잠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잘생겨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박 잘생겨서 변호사님, 예. 오늘 뭐 저녁 뭐 드실 건가요? 방송 사고 난 것 같은데. 네. 오 교수님 표정도 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론으로. 심지어. 그러니까 야, 얼굴 표정 한 번을 변하질 않네. 야. 이 여성분도 신기하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다라고 하는데 그 외모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여성이 좋아서 이 남성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이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인간으로서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줄곧 만나면서 그런 어떤 둘 다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하는 걸로 데이트를 같이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너의 외모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외모가 바뀌니 나의 마음도 변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이 행동조차도 거짓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 의원님 오늘 뭐 편찮으시냐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예, 좀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그렇게 인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사모님 보고 계시니까.
사모님한테 인기를 좋았을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분들은 좀 인정하기 어렵고요. 사건 반장은 거짓말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뭐 네, 자, 이 여성 임신하고 출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입덧이 상당히 심했다 그러고 임신하면서 체중이 상당히 늘어요. 저도 여기 저희 보니까 한 20kg씩 느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운동 같은 건 많이 했잖아요. 7시간, 8시간씩 하루에 하다가. 근데 아이 때문에 운동 시간도 좀 줄여들고 걷기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임신하면. 체중이 한 20kg 정도 출산 전에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분이 좀 장점이 뭐냐면 워낙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뺄 거라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앙절개 20시간 진통 끝에 겨우 어렵게 아이를 낳고 사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출산해서 몸이 조금 회복되는데 좀 어렵거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좀 출산을 하더라도 보통 연예인들 보면 말입니다, 교수님. 출산을 하더라도 정말 엄청난 각고의 노력 끝에 출산 전에 몸매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약간 이 경우는 이분은 좀 어려우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육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일반 그 여성들이 원래 그 결혼 이전의 그 몸매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양쪽 그 부모님들이 도움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할 여유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까 지게 뭐 아이를 갖다가 차 운전대 잡고 놓은 그 부부를 보고 제가 철딱서니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남편이 철딱서니가 없는 남편이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 부인을 보고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현상학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갖다 귀찮아하는 남편 있잖아요. 이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거는 뭐냐면 본인도 세상이 이제 좀 더 세월 시간이 더 지나면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만 전개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간 큰 소리를 갖다 한 것인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후회를 할 거로 저는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외모가 달라지는 거, 그 당사자가 제일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아까 전에 이제 사파가 나왔는데요. 처음에 등장할 때는 사파가 너무너무 예뻤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파가 얼굴이 검어지면서 네, 굉장히 안 예쁘게 나와서 약간 저도 좀 속상했습니다. 사파니까. 네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산후에 탈모를 겪었다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머리숱도 빠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 난 머리가 좀 삐쭉삐쭉 나서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모유 수유를 해서 가슴도 좀 쪼그라들고 제왕절개 아까 수술 얘기를 했는데 흉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워낙 말랐었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 기간에 많이 몸이 불어났기 때문에 또 튼살도 많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화장은 고사하고 선크림조차 좀 바르지 못했다고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많이 서글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안 예뻐져도 또 어머니다 보니까 자기 예쁜 아이를 보다 보면 그런 걸 슬퍼할 겨를도 없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막 진짜 시쳇말로 방언 터지듯이 막 지금 채팅창에 막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뭐 당연히 철딱선이 없다, 철없는 남편이다 주로 이런 말씀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유부남 3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 교수님, 또 승희 의원님. 정말 제가 이 3분의 개인 사생활이라서 제가 뭐 코치코치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애처가입니다. 진짜 애처가. 자, 승희 의원님부터 나는 이거 뭐 어차피 뭐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 소리 같은 얘기긴 한데 본인의 경험담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 신혼 첫날부터 놀랐는데 뭘요?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신혼 첫날에? 예. 지금 사모님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던데. 진짜. 정말 짜증나. 정말 얄미워. 아니 정말로 들어가야 돼, 진짜. 제가 진짜 말해볼게요. 우리 집 사람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했어요. 제가 52kg 정도 나갔는데 지금 한 거의 77, 8kg 나가거든요. 집사람이 나 버리지 않는 게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오 교수님.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예. 저는 이제
내일이 제가 만난 지 39년째 되는데. 아이고 어쩜 좋아. 어쩜 근데 좋아. 이제 제가 이제 1월 19일 날 만나가지고 3월 27일 날 약혼을 했으니까 한 달 보름 만에 예, 그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니 저렇게 어떻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달 보름 만에 결혼하셨어요? 한 달 보름 만에 약혼했어요. 약혼. 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3월 달에 약혼했기 때문에 5월 달에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갖다 했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5월이 계절의 여왕이고 1, 3, 5, 7로 나가니까 5월 달에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저희 그 처갓집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11월 달에 제가 결혼했는데 사실을 이제 보면 거기까지는 궁금하지가 않았는데. 이게 아무튼,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흰머리가 뭐 일상적이지만 저희 집사람이 흰머리가 나올 때는 아 제가 좀 신경이 있어요. 아 이게 저희 집사람도 흰머리가 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결혼하신 지가 몇 년 안 되신 것 같은데 정말 좀 세월이 지나면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뭐 첫째를 좀 어렵게 낳았어요. 예. 또 그리고 또 별로 살이 그렇게 찌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둘째까지도. 근데 저가 지금 좀 비만 입장에서 뭐라 할 입장이 안 돼요. 지금 시청자분들 봐서 알겠지만 총각 때보다 살이 애들 태어날 때보다 제가 자꾸 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좀 비만 입장에서 남한테 저희 아내는 출산해도 뭐 큰 차이가 없는데 저는 내가 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쪄가지고 돌아오지가 않고 있거든 아직까지.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는 게 다행이다. 감사하죠. 제가 지금 비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좀 계속 해봤고요. 네. 자, 이게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따져보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출산 후 여자로 안 보인다라는 남편의 이 정말 아픈 말, 이혼 사유가 될까요, 변호사님?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사유들은 다 눈에 띄는 거예요. 부정행위라든지 심한 학대라든지. 근데 6호 사유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이게 과연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막말이 너무 과도하다고 하면 저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요? 일반적인 한두 마디 해가지고 이혼이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이 막말로 인해서 이 여성분이 아니면 아내분이 상당한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이혼 사유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잘못은 남편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이 함부로 말을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낳는다고 우리 같은 가정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면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만약 이혼이 된다 그러면 남편의 책임 있는 거. 근데 실제 사례에는 이런 거 하나로 이혼되는 경우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중복돼서 이혼이 되는 경우는 꽤 많이 있는데 요거 하나로는 이렇게 막말 이걸로는 이혼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조금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변호사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저 깜짝이야. 괜찮습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죄송합니다. 가족 정신이 없어. 여러분들께서 승희 의원님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왜 물어보셨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괜히 물어봤어. 예? 네, 우리 가족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자, 남편에게 변하지 않는 외모의 인형을 사줘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운동할 수 있도록 아내가 운동할 수 있도록 남편이 아이를 모두 보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요. 그렇지 멋지다. 또 운동해서 변신한 다음에 이 남편을 버리자 이런 얘기도 아이고, 있으셨고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예. 다 돈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아내에게 투자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또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현명한 답이 아닐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현명하십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현장 이어갑니다. 자,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반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연 전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메일 아이디가 노을님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내용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경찰 마크가 찍혀있는 감사장이죠.
보시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노을님이 사건 반장 열심히 보면서 여러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던 차에 사반에서 소개했던 것과 아주 유사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경험하자마자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물 중간책을 검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받으셨답니다. 예? 야, 몇몇 분들은 사건 반장에서 좀 이 내용이 너무 좀 적나라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말이죠. 자부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말 노을님 장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현장 중국으로 가보시죠. 아, 도로만 나오면 전 불안해요. 저도 불안합니다.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산간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왼쪽에서 지금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요. 도로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좀 위험해 보입니다. 오히려 속도를 높여서 저 오토바이 두 대를 순식간에 추월합니다. 갑자기 떨어집니다. 뭐야? 방금 추월이 너무 심했죠. 아이고, 저 밑으로. 네, 저게 커브길이잖아요. 그렇죠. 과속 중이던 승용차가 속도 늦추지 않고 밟는 바람에 길가 전봇대를 한번 들이받고 그대로 5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급히 달려가 보는데요. 절벽 아래에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사람 안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승용차에는 성인 남성과 3명의 자녀 등 일가족 아이고, 4명이 아이고.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모두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녀 2명만 가볍게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5m 아래로 떨어졌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날 촬영된 영상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이의 손바닥에 밴드를 붙여주는 모습도 나왔는데요. 이후 운전자와 아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갓난 아기들 운전대에다 세워놔가지고 저렇게 큰일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게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같이 보여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안전운전하지 않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녀들의 어떤 그 운전 태도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갖다가 반드시 미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장 미국으로 이어가죠. 이거 헬리콥터에서 찍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에서 보이는데요. 은행 주차장이라고 합니다. 남성 2명, 지금 까만 옷 입은 사람이랑 파란 옷 입은 사람이죠. 흰 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해 보입니다. 저 두 남성, 알고 보니 차량 탈취범이었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헬리콥터를 타고 지금 쫓고 있는 건데요. 당시 상황, 무전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unning through the parking lot, got two subjects. One's wearing a dark kind of hoodie. The other one's wearing like a light blue hoodie. They just made it to the Shell station. Looks like they're trying for other cars to steal. 아, 그런 절도범들이 다른 차를 또 훔치려고 그러는 거군요. 네, 경찰이 자신들을 쫓는 걸 알아채서 처음에 훔쳤던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고 있는 건데요. 이번엔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빨간색 자동차를 훔쳤습니다. 절도범이 자동차 소유주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경찰차 한 대가 뒤를 바짝 쫓아왔고 지금 체포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곧이어 앞에 지금 가로막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 포위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게 체포하려고 다가서는 순간 갑자기 차 안에 있던 절도범이 지금 소유주랑 도주합니다. 경찰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갑니다. 이거 야, 저거 잡았겠죠. 네, 절도범 중 한 명은 아까 그 도로 한복판에서 체포가 됐는데 다른 한 명은 저 빨간색 차를 타고 그대로 추격전을 이어갔습니다. 야, 이거 무슨 오락 같아요, 지금. 무려 30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고 맙니다. 어떤 난관이요? 지금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예. 폭우로 도로가 끊긴 겁니다. 빨간색 자동차가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네. 아이고, 입수했습니다. 네. 입수했습니다. 도망가느라 보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운전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속에 빠진 차량을 버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결국 저렇게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다친 사람 없습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차량 절도범이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긴 했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절도범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현장 인도로 가보시죠.
자, 여기는 인도인데요. 한 여성이 동그란 공 같은 걸 들어 올려요. 공이 으라차차. 꽤 무거운가 본데요. 두 손으로 공을 껴안고 겨우겨우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공이 목 높이까지 들어 올린 녀석. 목 뒤로 공을 천천히 굴리더니 공이 한 바퀴를 돌자마자 곧바로 공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립니다. 성공. 자, 드디어 다른 여성도 공을 들어 올립니다. 자,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여요. 오, 일단 무릎으로. 네. 오, 잘 올리네요. 잘 올려요. 근데 이제 이게 무거운 돌을 지금 공이 아니에요. 사실 공처럼 보이는데 이게 돌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짝을 찾는 인도 남부의 전통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아 지금 예. 맞선 뭐 이런 맞선입니다. 거예요? 미팅 말 알죠? 아, 미팅. 공 아니고요. 50km에서 129km까지 나가는 돌들인데 이 돌을 들어 올려서 힘을 가시하는 매력을 뽐내는 거고요. 과거 일부 마을에서는 이 행사를 통해서 힘이 센 남성을 가려냈고 또 이를 통해서 여성들은 또 신랑감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무거운 돌을 들어 올려서 매력을 뽐내면서 짝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단체 미팅이긴 하지만 힘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앵커님. 예, 저는 좀 위험할 거예요. 예, 좀. 위험하게도 양앵커님이 좀 약해 보이긴 아, 하고 저 허리가 안 좋아서. 네, 허리가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 마을 청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배우자감을 찾는지 또 얼마나 많은 커플이 탄생했는지는 뭐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자신을 알리고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이성에게 매력을 흠껏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중국입니다. 아닌데요? 네, 여기 왔네요. 한 꼬마 아이가 가파른 언덕을 내려오고 있어요. 꼬마 아이 스키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뱅뱅 돌고요. 능숙하게 스키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면 자유자재로 회전 장난 아닙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금방 또 점프도 합니다. 그 아이 겨우 4살 된 여자아이라고 합니다. 어이구야. 더 놀라운 건요, 이 아이가 스키하고 스노보드를 배운 지 걸어. 겨우 3주 만에 점프하고 회전하는 기술을 섭렵했다고 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래요. 놀랍게도 이게 사실인데요. 전생에 스키 선수였나요? 이 이름이 도도라는 아, 이름의 도도. 도도 그만 도도 워워. 워. 9살 때부터 롤러스케이트 타는 법을 익히며 스키에도 흥미를 좀 보였다고 하고요. 이 도도 아버지가 역시 스키 강사입니다. 부전 여전이겠죠. 자, 익스트림 롤러스케이트 부분에서 세계 챔피언을 달성한 장허카이 씨인데요. 딸에게 처음 스키를 가르쳤을 때부터 이 재능이 좀 있었다고 느꼈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说，你看我现在教的好的小朋友，也需要3天才能达到他1天的这个学习的这个程度。 자, 아직 어려서 세계대회에 나갈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동계올림픽에서 이 도더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 날이 기다려집니다. 알겠습니다. 도어 도어. 기억해 놓죠. 자, 다음은 동물이 주인공인 스리랑카로 가보시죠. 아, 코끼리. 네, 코끼리들인데 주변이 좀 이상하죠? 여기 쓰레기 매립지라고 합니다. 코끼리들이 비닐봉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고요. 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지금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줄자 코끼리들이 민가에 접근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코끼리들이 상하 밀렵꾼이나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자 결국 쓰레기 매립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먹을 게 있겠어요, 저기? 당연히 없겠죠. 저 굶주린 코끼리들은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뒤적이다가 또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같은 거를 삼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8년간 암파라 지역에선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복통을 일으켜 죽은 코끼리 수가 20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 지역 쓰레기 매립지에서 코끼리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는데 수의사 환경보호단체가 사체를 조사해보니 비분해성 플라스틱을 다량으로 삼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코끼리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매립지 인근에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30초간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죠. 채널 고정, 리모컨, 핸드폰,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터치. 승리는 우리 총나라의 것입니다.
완영 선생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 가공으로 진행시켜. 끝없는 전쟁의 소망, 삼국지워.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룸. 장 건강도 믿을 수 있는 센트룸. 잠시 후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가 시작됩니다. 혹시 연인 간에 혹은 배우자와 이 식습관 문제로 심하게 다투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밥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상대는 후루룩 짭짭.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상대는 채식주의자라든지, 나는 아침을 안 먹는데 상대는 꼭 챙겨 먹는다든지, 그런 차이가 불화로 이어져 파국을 맞는 경우가 많다는데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빨리빨리 넘어와 주시죠. 자,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가족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내일도 본방은 별이 3개 오후 3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